자, 제가 이제 한 15분 정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맨 첫 시간에 저희가 빛,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빛의 종류는 라디오파에서부터 마이크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가 있었고, 적외선이 있었고, 비즈블 가시광선, 그리고 가시광선 자외선이 있었고, 자외선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뭐 엑스레이 그리고 뭐 감마레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쭉 가면 에너지가 커지는 형태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케미컬한테 마이크로파를 줬을 때는 회전하고, 적외선을 줬을 때는 진동, 그리고 가시광선은 이제 빛을 옵섭션 하거나 전자가 약간 들뜨게 하는 형태. 그쪽에서 이제 전자가 들뜸이 일어나고, 이쪽 이후부터는 그 케미컬 본드들이 끊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E는 잠시만. E는 한유였고, 그리고 C는 람다. 따라서 E는 C분의 람다라고 얘기했고, 파장이 짧아지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면 파장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여기가 들뜬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 excited state라고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렇게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가 들뜬 상태의 원자가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전체적으로 물질계는 그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가려는 그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공중에 띄어도 땅바닥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처럼, 모든 물질들은 에너지 상태가 가장 낮은 상태로 가려는 물리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빛을 받아서 에너지가 익사이테이션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형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죠? 우리가 이게 그냥 맥주 법칙 비어라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제가 계속 비어즈 라우라고 얘기했는데, 비어 법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비어 램버트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이 비어라고 부릅니다. 그냥 맥주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시 우리가 어떤 물질에 빛을 쪼였을 때 업섭션, 그러니까 이 물질이 업섭션 하는 것들은 보통 몰라 업섭서비티랑 이 패스웨이 거리랑,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의해서 이런 농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만 아마 거의 외우면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전체적으로 농도를 측정하고, 뭐 여러분들이 그 비어스 로우를 이용해 가지고 뭐 그냥 간단한 이 개념인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 계산을 하거나 그러지는 많이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각 물질마다 어떤 특정한 물질마다 어떤 특정한 물질을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하다 보면 각각의 물질이 가진 고유한 업소션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잠시만 그림을 잘못 그렸다. 파장을 하면 어떤 파장을 이렇게 해주면 어떤 놈은 이렇게 브로드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놈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몰레큘이 가진 구조에 의해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나오긴 할 건데 이렇게 우리가 파이본드라고 얘기를 하죠. 벤젠 같이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것들 이런 애들이 조금 더 파장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긴 파장의 에너지를 빛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벤젠님 우리가 단백질의 업소션을 볼 때 나노 드랍을 이용할 때 보통 보면 280을 사용해요. 이 280 나노미터가 뭐냐면 이 벤젠린이 업소션을 가장 많이 하는 대략적인 수치가 280 나노미터예요. 근데 이거 단백질이 아닌 단백질이 아주 작은 단백질에 이런 그 벤젠린이라고 하면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뭐 이런 종류가 되겠죠. 이런 종류들이 없으면 아무런 측정이 되지 않아요. 근데 조그만 케미칼들을 보게 되면 케미칼들은 얘들보다 더 낮은 파장에서 주로 흡수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UV를 가지고 업소션을 측정할 때 보통 단백질 같은 경우는 280을 하지만 조그만 케미칼들은 더 낮은 210 또는 190 이렇게 또 193 이렇게도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 이중결합 파이본드가 많은 애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약간 긴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쪽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케미칼 구조를 보고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말할 수는 없지만 단백질하고 비슷하니 한 280에서 사용하겠네. 280 나노미터짜리 레이저를 사용하겠네. 아니면 얘들은 크로모포 물질을 업소션하는 파이본드가 이중결합이 별로 있지 않으니 아마도 더 짧은 파장의 UV가 필요하겠네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얘기였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괜히 덧붙여서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어떤 특정한 물질의 그 케미칼 구조, 펑셔널 그룹에 따라서 맥스로 업소션하는 그 그래프가 달라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보통 가장 업소션을 많이 하는 쪽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든지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일을 하는 전체적인 목적은 어떤 케미칼이나 어떤 케미칼의 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기기들을 사용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구조를 알아내거나 아니면 어떤 놈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농도를 알아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최종적으로 하는 건 농도를 알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UV 스펙트럼 포토메트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농도를 알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A라는 물질, K라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농도를 알아내고자 하면 이 K라는 물질의 UV 업소퍼스 그래프를 보고 가장 업소션을 잘하는 쪽에 람다를 그러니까 파장을 가지고 이용하는 게 센시티비티가 가장 좋겠죠. 그죠? 다시 생각해보세요. 업소션을 잘하지 않는 이쪽에 사용하는 것보다 당연히 가장 흡수를 많이 하는 웨이브랭스를 단색 파장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센시티비티가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케미칼들을 측정하기 전에 이걸 한번 측정을 하거나 이렇게 그 업소션이 어떻게 되는지 파장에 따라 업소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마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 이게 280이 될 거고 그리고 다른 물질들 조그만 케미칼들은 210이 되거나 그 물질의 이런 그래프 웨이브랭스에 따른 업소션을 찾아서 확인한 다음에 맥스가 되는 것을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료에서는 아세톤이랑 베타 캐로틴을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스펙트럼 포토메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내용을 한번 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형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형광 아마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이나 이번 시간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할 텐데 우리가 형광은 뭐예요? 업소션을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이 내용이 여기서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업소션을 한 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에너지가 발산이 되겠죠? 그 발산된 에너지를 측정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형광의 업소션보다 플로러센스의 파장은 더 길고 그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도 이게 여러 가지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든지 다 올라가더라도 조금씩 스물스물 뭐 에너지나 그 빛으로 내보내기보다는 그냥 열로 발산되는 에너지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얘들 올라가는 것보다는 적게 되고 그래서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략적으로 보면 대칭의 형태를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그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뭐 맨 마지막으로 제가 주로 사용했던 글라이칸 분석에 관한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그리고 19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렛이라고 얘기했죠. 잠시만요. 프렛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뭐지? 어떤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빛을 주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바로 업소션 된 게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UV를 형광을 했지만 어떤 뭐 그 당시에 예신호는 K 플러스가 되게 되면 이쪽이 그림상으로 그냥 이 두 개가 이렇게 K 플러스를 가지고 이렇게 붙어버리면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여기서 에너지를 이렇게 트랜스퍼해서 이렇게 다시 형광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얘들을 우리가 프레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Faster Resonance Energy Transfer라고 해가지고 프레시라고 얘기했고 얘들이 이제 뭐 센싱 하는데 바이오 센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간단한 하나의 예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믹스처.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믹스처에 관한 얘기였죠. 그리고 믹스처가 이제 만약에 원래는 업소서드 그래프를 그리면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보통 합해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토탈 믹스처는 1, B1, C1 플러스 2, B2, C2 그리고 뭐 계속 붙이면 계속 붙여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만약에 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얘들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보면 가장 좋은 거는 하나를 사용하고 다른 뭐 매트릭스를 다 버리고 하나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두 개, 세 개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놈들이 어디서 왔는지 솔직히 계산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하나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좀 안 될 때는 두 가지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사용할 때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었죠. 뭐 이렇게 뭔가 뭐라 그랬죠? 이게 행렬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인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엑셀 시트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니까 그 엑셀 시트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C1 또는 X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 C2는 뭐 Y라고 표현했으면 이런 형태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외우기도 쉽지 않은 거라 아마도 할 때마다 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얘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퀴리브리엄 컨스탄트를 구한다든지
이퀴리브리엄 컨스탄트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그 반응이 가는 와중에서 생기는 뭔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 분석법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반응을 보내면서 스펙트럼 포토미터를 이용해서 농도를 측정하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그리고 염화이온 뭐 크로뮴 2 플러스 크로뮴 3 플러스에 대해서 어떤 이게 좀그 미국의 표준 분석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미국 시약처나 이런 데서 다 여러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적인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애들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라고 소개는 안 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방법을 따르면 크게 어려움 없이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포터블한 그 뭐 예를 들면 강가의 수질을 측정할 때 포터블하게 들고 다니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토메이션 된 거 오토메이션에서 했던 뭐 애널라이저들 디스크리트 애널라이저라고 해가지고 각 홀에다가 샘플을 넣고 그리고 안쪽 홀에다가 필요한 시료들을 넣은 다음에 믹싱해서 반응 보내는 곳에 두고 계속적으로 기계가 흡입한 다음에 측정하는 방식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걔들은 이제 돈이 적게 들고 빠르고 하다는 얘기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기 농도를 측정할 때, 그 몰가의 농도를 측정할 때 각각의 포인트를 간 다음에 채취해가지고 한 번에 측정하거나 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션 반응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스펙트럼 포토메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96일짜리를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96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금 이따 배울 뭐 단백질 농도를 측정한다든지, 그리고 멀티 파이펫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UV 업소션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농도를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고 그리고 언론 샘플을 역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오늘이나 다음 시간 사이에 아마 연습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뭐 마이크로 플레이트 그 사용되는 약간 어플리케이션 쪽에 조금씩 설명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였죠. A는 B, C 이걸 가지고 다 계산을 하면 나오게 되고 요 사이는 이런 계산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계에서 알아서 계산을 다 해주는 형태라 크게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 플레이트 사용할 때는 이렇게 돼 있으면 B 값이 높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게 B 값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큐벳을 사용할 때는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큐벳을 사용할 때는 이게 1cm인데 왜냐면 마이크로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빗을 쏘 올리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이가 다 다를 거예요. 볼륨에 따라서 이 길이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액자가 쌓여져 있는 높이가 B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크게 기기가 알아서 측정을 해주는 형태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그거였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출석을 한번 체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준비하세요. 바로 갑니다. 잠시만요. 자, 혹시 뭐 기계적인 이상으로 출석 체크가 안 되는 분은 말씀하세요.
교수님, 그 네, 저번 주 수요일 날은 출석 체크 안 하신 건가요, 그럼? 오늘이 첫 번째 출석 체크입니다. 이전까지 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김한백 학생 지금 와이파이가 안 좋아서 못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 19장 두 번째인데요. 아마 19장 두 번째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리뷰 비슷하게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야 될 만한 내용들의 기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단백질을 분석한다든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들 아니면 케미칼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거 확인하는 것들을 이 스펙트로포토메트리의 베이스로 해서 사용할 만한 기기들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그렇게 가기 전에 여기 터비디티 그리고 네펠로메트리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고 빛을 통과시켜서 어떻게 되는지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통과시켰을 때 내가 원하는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거기에 최적으로 맞는 빛을 통과시켰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파생된 얘기고요. 간단하게 읽어보면 어떤 샘플에다가 빛을 쏘게 되면 앞쪽 방향으로 스캐터리 앞쪽 방향으로 패스가 뭔가 지나와서 앞쪽 방향으로 디텍션이 되는 게 터비디티고 그리고 보통 앵글이 달라지면서 앵글이 다른 앵글에서 스캐터 그러니까 가다가 반사가 돼가지고 옆으로 휘거나 하는 것들을 지금 네펠로메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90도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서 여기는 터비디티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쪽으로 와버린 것들은 네펠로메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이런 것들 이 두 개 터비디티랑 네펠로메트리 측정을 할 때는 샘플이 보통 컬러리스고요. 컬러리스. 그래서 컬러리스이기 때문에 얘들이 보통 한 500, 600대 그러니까 밑에 보이네요. 600대에서 600 나노미터 부근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보면 색깔 있는 것들을 스펙트로포토메트리에 측정을 하거나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 단백질 정량하는 BSA 정량하는 코마시 블루 실험해 보신 분 아마도 생물학 그쪽에서 해봤을 텐데 그죠? 그때는 색깔이 나오잖아요. 파란색이 파란색이 나와서 아마도 그 조금 낮은 쪽에서 낮은 나노미터를 사용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600 칼로리스 그러니까 샘플에 색깔이 별로 없는 것들 투명한 것들을 600 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들이 뭘 하느냐 할 때 어플리케이션 뭐 이건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을 거고 마이크로바이얼 그로스 농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 다 필요 없고 정확하게 내가 여러분들이 셀을 키웠다. 오늘 키우고 일주일 전에 셀을 키웠는데 이콜라이 같은 경우 일주일도 아니겠죠. 어제 스타트 해가지고 오늘 아침 그리고 지금 그리고 오늘 저녁 12시 측정을 한다고 하면 뭐 키울 때는 거의 0이겠죠. 셀이 아주 적은 양이니까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별 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하니까 많이 올랐어. 12시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측정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비슷한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게 뭐냐면 이 OD 값을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OD 값을 하면 이 OD는 이 셀의 농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셀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터비디티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냥 우리가
터비디티 뭐 이런 용어 필요 없이 그냥 OD 값을 셀 덴시티, 옵티컬 덴시티, OD 값을 측정하려면 얘들은 대략적으로 셀의 농도와 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셀의 농도는 우리가 케미컬 농도와는 또 다르잖아요. 셀의 개수잖아요. 그죠? 셀의 개수로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뭐 이콜라이를 키운다든지 다른 것들을 키운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OD 값을 가지고 뭐 셀마다 다르겠지만 그 OD 값을 보면 아 대략 그 여기서 이 OD 값을 보면서 대략 내가 키우는 셀들이 어느 위치에 있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셀이 키우기 시작 그 스타트 되는 시간이고 이쪽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그리고 이거는 스테이셔너리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된 형태잖아요. 그래서 OD 값을 재보면 아 지금 내가 키운 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OD 값을 이용해가지고 OD 값 대신에 농도 대신에 OD 값을 이용해가지고 셀의 양을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케미칼 농도를 뭐라 그래요? 보통 나타낼 때 여러분 몰 퍼 리터 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가장 쉽게 또는 여러분들 뭐 그람 퍼 리터 또는 그람 퍼 리터를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어렵지 않잖아요. 몰레큘러 웨이만 알고 있으면 쉽게 왔다 갔다 하니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얘들을 가지고 케미칼의 농도를 제시를 할 거예요. 근데 셀의 덴시티 즉 옵티컬 셀의 덴시티는 셀에 있는 셀의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면 좋고 셀이 얼마나 많은 양이 안에 들어있는가 그 셀의 농도가 되겠죠. 예를 들면 1ml 안에 셀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걸 보통의 경우는 그냥 OD 값으로 옵티컬 덴시티 OD 600 나노미터에서 터비디티를 측정한 걸 옵티컬 덴시티로 해서 얘들을 셀의 농도로 보통 나타냅니다. 아마 이거 여러분들 다른 그 생물 공정공학이나 이런 데 보면 다시 또 한번 나올 건데 그 이전에 얘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관한 내용이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600나노미터짜리를 안에다가 셀을 넣고 뭐 이게 1cm가 되는 2cm가 되는 상관없겠지만 아마 그거는 그 여러분들 사용하는 큐벳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터비디티 600나노미터에 라이트를 비춰주게 돼서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이런 수식에 의해서 이 수식만 알면 되겠죠. 보통 1m고 여기서 들어가는 P0가 P 값을 계산해가지고 OD가 나오게 되면 이 OD가 여러분들이 키운 또는 여러분들이 받은 셀의 덴시티, 셀의 농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케미칼들은 우리가 농도 몰라 농도 또는 뭐 그램 퍼 리터를 간단하게 나타내는데 셀은 대신 더 간단하게 600나노미터에서 측정한 터비디티를 옵티컬 덴시티라고 하고 이 옵티컬 덴시티를 가지고 케미컬 컨센트레이션 대신 그러니까 OD를 가지고 셀의 덴시티, 셀의 농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이제 그 우리 스펙트로 포토메트리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아마 만약에 바이올로지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실험할 때 뭐 셀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항상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루틴하게 측정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가장 많이 할 게 DNA 측정하고 단백질 측정하고 하는 게 농도를 재는 것들은 세 가지는 아마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농도 측정한 거는 여러분들 그 뭐지 젤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DNA 측정하는 것 같은 경우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넣어주고 그리고 PCR을 뜨거나 뭐 어떻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 밴드 인텐시티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얘가 뭐 1나노그램 퍼 ml이다 그러면 이건 좀 더 진하니까 2나노그램 퍼 ml 뭐 이런 형태로 대략적으로 보고 아니면 나노드랍을 통해 가지고 나노드랍이 아마 260나노미터가 그럴 거예요. 그걸 거기다 집어넣으면 DNA의 농도를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백질도
뭐 단백질도 솔직히 나노드랍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거기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브래퍼드 어세이라든지 그다음에 BCA 어세이라고 하는 그 스펙트럼 포토메트리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할 텐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세 가지 모두 다 스펙트럼 포토메트리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셀, 그리고 셀에서 나온 DNA, 단백질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그러면 이제 이 또 하나의 응용 그 스펙트럼 포토메트리가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응용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응용법은 플루 인젝션 아날리시스라고 그냥 운반차가 이렇게 쭉 흘러갈 때 내 시료를 넣어주면 같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측정이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읽어보면 자, 이 그림상을 보면 이렇게 운반차가 쭉 흘러가겠죠? 쭉 흘러가는데 여기다 내 시료를 넣어주게 되면 이 운반차에 따라서 또 이렇게 쭉 같이 흘러가게 되죠. 같이 흘러가게 돼서 쭉 흐른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 입사한 빛이 흐를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업저번스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통과하게 되면 100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처음에 시료를 넣지 않았을 때는 그냥 뭐 업소션이 없는 형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운반체는 당연히 어떤 특정한 파장을 업소션 하지 않는 것들을 사용을 할 테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입사한 빛의 파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시료는 업소션을 맥스로 하고 운반체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겠죠. 그죠? 운반체만 흘러갈 때는 거의 뭐 업저버스가 없을 거고 시료가 흘러갈 때는 업저버스가 맥스가 되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만약에 하나의 샘플을 넣는다고 하면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혼합 코일이 다른 물질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물질이 된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LC라고 들어보셨어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LC 또는 GC도 비슷한 거지만 하여튼 GC는 UV 옵저번스를 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LC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게 칼럼이라고 있는데 칼럼이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실리카 또는 뭐 실리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 하나의 알갱이를 보면 이렇게 뭐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C 칼럼을 통해서 분리할 때는 그 케미칼의 특징에 따라서 분리를 합니다. 그 케미칼의 특징에 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하이드로포비시티 또는 뭐 이온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이즈의 형태에 따라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이름이 다 다른데요. 만약에 포비시티를 따라서 분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여기다가 이 탄소가 18개 또는 8개를 이렇게 쭉 케미칼을 달아줍니다. 이 그 쉘 끝에다가. 그러면 그런 물질들이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높으면 얘들하고 같이 붙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하이드로필리시티가 높은 애들은 하이드로포빅한 물질과 인터액션이 없으니 그냥 아무 일 없이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필리한 놈들은 빨리 지나가 나올 거고 하이드로포빅한 놈들은 천천히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 여기는 지금 혼합 코일로 나타내는데 여기다 LC를 두게 되면 똑같은 형태로 물질을 분리하기 때문에 센시티비티가 더 높아지겠죠. 왜냐면 뭐 예를 들면 5분에는 A라는 물질이 나왔고 한 1분 있다가 보니까 B라는 물질이 나오고 7분, 8분 때는 C라는 물질이 나오고 그러면 믹스처가 아니라 하나의 물질을 계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그죠? 이것도 애쉬도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뭐냐면 그냥 플로우 인젝트하게 혼합이 되게끔 해서 쭉 보내주게 되고 그런 다음에 끝에서 빛을 입상시킨 다음에 검출기로 측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곳에서 뭔가 케미칼들을 아니면 단백질을 분리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코일을 두게 되면 그 칼럼이 되겠죠. 걔들을 두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분리를 하게 되면 그 분리된 물질을
단일 물질이니까 훨씬 더 셀렉티브하게 센시티브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뭐 분리하는 걸 떠나서 그냥 혼합 코일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흘러와서 어느 시간이 이쪽을 돌아가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주입을 거꾸로 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측정이 되도록 하겠죠. 다시 말하면 근데 이게 약간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시로를 처음에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디퓨전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죠? 디퓨전이 일어나서 퍼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들이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이 운반체와 반응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운반체를 지금은 다시 말하면 운반체가 그냥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운반만 한다 그러면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이 이렇게 익스펜전이 일어나고 디퓨전에 의해서 이렇게 넓게 되면 농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측정할 때 센시티비티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있지만 대신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는 운반체랑 시약이랑 우리가 넣어준 시료랑 반응해서 이런 반응 생성물에 관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합니다. 제가 설명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혼합 코일 그러니까 다른 물질과 섞여서 그러니까 운반체가 이 시료랑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운반만 하기만 한다 그러면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디퓨전이 해가지고 원래는 이만큼의 좁은 이만큼만 측정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만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대신 이제 운반체가 시료랑 반응해서 뭐 특정한 파장을 흡수하는 물질로 변한다든지 케미칼 반응에 의해서 물질로 변한다 그 특수한 파장을 흡수하는 걸로 변한다 그러면 그 특수한 파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센시티브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어떤 경우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혼합 코일 대신에 그냥 컬럼 LC라든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처럼 LC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케미칼들이 분리가 될 테니까 한 번에 여러 개 그러니까 한 번에 섞여 있는 믹스가 한 번에 분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시간 동안 나눠서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셀렉티브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드밴티지는 여기 이제 혼합 고의를 통해서 하는 거에 어드밴티지는 뭐 오토메이션이겠죠. 그냥 여기 펌프가 계속 밀어주면 처음에 오토 인젝션 해주고 그대로 두면 알아서 측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건 뭐 다른 왜 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값비싼 거에 비해서 싸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싸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일 같은 게 보통 잘 뿌개져서 잘 부셔지는 것들이라 크게 메리트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걸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고 중간에 애쉬가 있는 것들은 뭐 아주 엄청나게 자주 사용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형태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 여기 중간에 애쉬가 있는 형태가 그러니까 AC 칼럼이 있는 형태를 그 위주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물이나 그 흙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물질들을 분석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지금 말하면 시료를 주입하는 게 오토 샘플러 그러니까 알아서 시간마다 떡떡 넣어주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온 해놓고 그러니까 스타트 눌러놓고 그 다음날 와도 크게 문제없이 모든 샘플을 다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로우 코스트라고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피드도 빠를 거고 그리고 뭐 내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토 샘플러로 이렇게 쭉쭉 알아서 인젝션 하는 거나 오토메이션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그 데이터의 베리에이션이 적겠죠. 내가 내 손으로 하는 것보다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베리에이션이 적기 때문에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뭐 스펙트로 포토메트리를 사용하는 하나의 예시고요. 그리고 똑같은
근데 조금 전에 플로우 인젝션이나 또 다른 것들은 뭐냐면 그냥 큰 차이 없는데 솔직히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앞번과 차이는 뭐냐면 다시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2배로 늘려줬다는 거죠. 코일을 통해서. 그죠? 뭐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가 길어지면 반응이 맥스로 반응이 갈 가능성이 높고 모두가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분석하는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반응이 풀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쭉 흘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경우는 거의 많이 못 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 사용해 봤으면 제가 이런 게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런 걸 많이 사용해 봤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드릴 것 같은데 그냥 메리트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반응이 다 가게 하고 그런 다음에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플로우 인젝션은 그냥 이렇게 코일을 돌게 한 방향으로만 쭉 가게 하는 거고 이 시퀀셜 인젝션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형태 그냥 그 피지컬하게 구조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둘 다 크게 많이 사용하거나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드렸듯이 셀이나 DNA 단백질을 거의 많이 다룰 텐데 그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거의 많이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케미칼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은 적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이런 기기들을 오토메이션한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이 밸브가 예를 들면 자 밸브가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요. 주사기를 통해 가지고 완충액이랑 시료를 만약에 이렇게 쭉 가게 하잖아요. 아 시료가 이렇게 쭉 가게 하면 C가 5번을 연결하면 그 C가 여기다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회색을 이쪽으로 다시 연결해야 되면 시약 2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얘들을 여기로 옮기면 이렇게 가고 그런 다음에 쭉 밀어서 분석을 하고 이쪽으로 흘리게 되면 이 상황에서 쭉 다시 섞이면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UV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폐기물로 빠지는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밸브를 뭐 이게 4개 밸브짜리도 있고 있는데 보통 6개 밸브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 지금 봐서는 1번, 6번은 그게 소용이 없는 뭔가 다른 역할을 하는 뭐 씻어내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분석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형태의 모양으로 주로 오토메이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5번, 4번, 3번, 2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5번을 연결을 했을 때 샘플이 들어오고 다시 4번을 연결하면 시약이 2가 들어오고 시약이 2가 다 들어오게 되면 다시 2번을 연결해서 시약 1번이 들어오고 그 사이 안에서 계속 믹싱이 되겠죠? 그럼 반응이 간다는 얘기일 거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쪽으로 2번을 연결해서 디텍션하는 UV 디텍션하는 쪽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사위나 또는 펌프를 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여기 시약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5번이랑 연결되면 얘들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시료가 쭉 올라와서 이 C까지 오겠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다시 4번을 연결하면 주사위가 다시 조금 더 내려오면 시약 2번이 들어오죠? 다시 3번을 연결한 다음에 주사위 펌프를 다시 당기게 되면 시약 1번이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2번을 연결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2번을 연결하고 얘들을 밀어주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쪽에서 UV가 측정이 되고 결국에는 폐기물로 빠지는 이런 형태로 측정을 합니다. 이게 오토 샘플러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쪽에서 지금 제가 앞쪽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들 오토 샘플러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얘들을 이제 좀 더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최근에 사용하는 것들은 보통 오토 샘플러를 오토메이션 된 거는 이러한 형태로 6개 또는 4개의 밸브를 통해서 주로 오토 샘플링을 하고 결국에 디텍션까지 하게 되는
하게 되는 기기들이 이런 형태의 대부분입니다. AC도 보통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토 샘플러에 대한 오토 샘플러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크게 어렵지 않은 거죠. 1번 연결해서 1번 거 땡겨주고 2번 연결해서 2번 땡겨주고 3번 연결해서 3번 땡겨줘서 얘들이 어느 정도 섞이고 반응이 가게 한 다음에 4번을 연결해서 주사위를 밀어주게 되면 쭉 디텍션하고 디텍션이 끝나고 나면 저기 폐기물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의 오토 샘플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샘플 또 다시 5번을 연결해서 시료 두 번째 거 하고 지약 들어오고 또 밀어내서 측정하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플로로센스 데리버타이제이션, 제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18장 마지막에 그 글라이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잠시만요. 제가 그걸 한번 찾아가지고 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 글라이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플로로센스는 뭐냐면 그 어떤 특정한 물질이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읍소션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빛을 쏴줬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걸 측정하잖아요. 또는 IO, PO, P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읍소션 되는 것들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형광은 뭐냐면 이 방향은 아닙니다. 방향은 상관없는 문제고 얘들은 이렇게 어떤 IO를 넣어주니까 특정한 파장을 넣어줬을 거 아니에요. A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65g 나노미터의 파장을 넣어줬어요. 근데 여기서 265 나노미터의 인텐시티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우리가 보여드렸던 것 때문에 이렇게 익사이테이션 돼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이 파장, 이 에너지의 파장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글라이칸 제가 분석했던 그 같은 경우는 얘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올라간 이 에너지, 즉 265 나노미터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치면 이 올라간 에너지에 흡수된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올라갔다가 슬금슬금 맨 낮은 데로 내려왔다가 다시 에너지 스테이트가 낮은 데로 내려오면서 나오는 파장을 우리가 측정하는 걸 이런 걸 형광이라 그래요. 그걸 이용하는 게 이게 플로레센스고, 그러니까 플로레센스는 그냥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플로레센스가 있다면, 내가 측정하는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플로레센스가 있다면, 예를 들면 그것도 각각에 다르겠죠. 네? 어떤 특정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읍소션을 잘하는 게 이렇게 있을 거고, 이거 있을 거고, 만약 이걸 치면 얘들은 265 나노미터구나. 근데 흡수는 이게 265고 이렇게 됐다. 근데 얘들은 425다. 그러면 우리는 265 나노미터의 에너지를 넣어준 다음에 425 나노미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측정하는 물질이 이런 그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특정한 케미칼 반응을 보내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 물질을. 그럼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이게 얘들이 그 CA2 플러스랑 반응을 하게 되면 형광이 생기기 때문에 얘들을 CA2 플러스는 그냥 형광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얘들이 킬레이팅, 즉 CA2 플러스를 두고 이렇게 연결되면 얘들이 형광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잠시만요. 책에서 제가 정확한 나노미터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나노미터를 알게 된다 그러면 그 나노미터의 형광을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CA2 플러스의 농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안에 CA2 플러스가 이렇게 있어요. CA2 플러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들은 업소션도 힘들고 이 자체를 업소션도 힘들고 UV 레이저로 형광도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CA2 플러스와 아주 킬레이팅을 잘하는, 그러니까 CA2 플러스를 이렇게 가둬버리는 어떤 케미칼 반응을 해가지고 붙어버리는 이런 케미칼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 케미칼들이 만약에 이 케미칼들이 플로로센스를 가진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CA2 플러스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얘들 붙어 있는 얘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CA2 플러스의 농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는 칼세인이라는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 CA2 플러스랑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러한 형태가 킬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UV를 쏘아준 다음에 측정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형광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는 책에서는 정확하게 나노미터에 대해서 그 형광이랑 업소번스랑 형광의 파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이러한 형태로 뭐 특정한 파장이 있겠죠. 그 파장을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 칼세인을 통해 가지고 CA2 플러스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로로센스를 많이 사용하는 형태고요. 플로로센스를 사용하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얘들이 업소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간접적으로 측정을 한 건데, 이 플로로센스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물질이 솔직히 업소번스는 이렇게 겹칠 가능성도 높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어떤 물질의 업소번스가 이렇게 돼서 얘기를 사용하겠다. 뭐 이게 265나노미터다 라고 하면 다른 물질들도 그 안에 섞여 있는 다른 물질들도 얘들 업소션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어떤 약간의 믹스가 돼 있다 그러면 다 없애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265나노미터에서 측정한 UV 업소번스가 만약에 0.78이다 라고 하면 특정한 농도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얘들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A라는 물질이 아니라 A라는 물질뿐만 아니라 B, C라는 물질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이 A라는 물질이 265나노미터에서 플로렌스를 가져서 425나노미터의 형광을 낸다 하면 이 265를 쏘아주고 425를 측정하게 되면 얘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거의 동시에 맞아떨어질 확률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좀 더 셀렉티브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로센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데리버타이제이션은 원래 있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에 얘들을 붙여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항체에서 나오는 글라이칸에다가 이 글라이칸 자체는 그 UV 옵소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을 붙여주게 되면요, 붙여주게 된 다음에 지금 이 라피플로르 MS라는 물질이 익사이테이션을 265, 에미션을 425로 잡게, 플로레센스를 425로 잡게 되면 정확하게 위와 같이 깔끔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여기 나온 픽들은 내가 생각한 글라이칸에서 나온 거지 다른 물질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거의 안 되어지게 셀렉티브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플로레센스는 첫 번째 업소션이랑 맥스 업소션이랑 맥스 플로레센스 나노미터, 그러니까 파장이 맞는 물질이, 비슷한 물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셀렉티브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아예 그 업소션 자체가 없는 애들은 뭐 킬레이션이라든지 반응을 보내가지고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을 많이 사용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쉬다가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